대선과 유가와의 관계도 좀 있을까요? 실제로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의 지지율과 유가를 갖다 그려보면 사실 디커플링입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높아졌을 때 지지율 박살나고, 기본적으로 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차량 평균 주행거리 자체가 글로벌 탑이에요. 그렇다 보니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가계 소비랑 연결되니까요. 지갑 자체랑.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과 특히나 연관성이 높을 테고, 어떻게든 바이든은 대선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유가를 진정시키고자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 원하는 대로 되지 않거든요. 진정시키고 싶은 희망사항인 거지 그게 된다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선과 무관하게 유가는 어쨌든 4분기 때 저는 회복한다라 보고, 특히 내년도에는 정말 페드 입장에서도 불편하게도 원자재 단의 내년 상반기 때는 더 위로 치고 나가는 그림에 대해서 계속 고민이 필요하다라 저는 해석하고 있고요. 이제 원자재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최진영 연구위원 나와 계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 국제 유가부터 좀 진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그래도 탄탄하게 상단을 좀 잡고 있던 국제 유가인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좀 튀려고 하는 움직임도 보입니다.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사실 어제도 보도가 됐지만은 공급망 단의 리스크가 결과적으로 특히 유럽 단에서 디젤 단에 부족하는 부분들이 계속, 왜냐하면 인도받는 시점이 좀 딜레이된 게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있을 테고, 더불어서 이와 하필이면은 중첩됐었던 부분이 미국 쪽에서 이제 유지보수 시즌이 돌입함에 따라서 미국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수출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같은 리스크도 좀 작용했다라 보면서 유가가 좀 튀었다라 보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네. 좀 답답한 그림이 계속 연출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단을 좀 뚫으려고 시도를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그 상단이 계속 막혀 있는 그림이 왜일까를 우리가 좀 고민해 보면은 사실 간단하게 보면 수요가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좋다라고 보기엔 여전히 약한 이유가, 결국 원자재는 경기를 다소 동행 내지 후행하거든요. 근데 지금 경기가 좋다라고 보기도 누구든 이게 경기가 좋다라 말씀을 못 드려요. 그러면은 경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까지 좋은 편이 아닌데, 특히 원자재 같은 이런 디젤이라던가 운송형 석유 수요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경기를 다소 후행하는데, 부동산 경기는 30년 모기지 금리를 갖다가 1년가량 후행합니다. 네. 그러면 작년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졌었기 때문에 그 직전 연도부터 모기지 금리 튀기 시작했었고요. 네. 그럼 올해부터를 보면은 운송형 석유 수요가 이제는 조금씩 약해질 타이밍인 거죠, 실질적으로. 그러면 사실은 이제 유럽 단에서도 부족하다고는 하지만은 그 부족한 논리대로라면 사실 유가가 더 튀었어야 했어요. 디젤유가 유럽에서 맞습니다. 부족한. 네. 근데 사실 그렇지 못했었던 이유는 유럽의 수요가 원체 형편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점은 미국 쪽에서 이제 부동산 수요인데, 부동산으로 내구재 운반해주는 운송형 석유 수요인데, 이들 수요도 점점 취약하다는 사실이죠. 실제로 미국의 디젤 재고를 보면 조금씩 다시 또 튀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을 봤었을 때 이 같은 취약한, 어떻게 보면 부동산과 밀접한 이들의 내구재 운반해주는 수요가 여전히 상당히 막혀있는 부분, 특히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실 가장 중요한 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중국의 수요 역시도 부양책을 내놨긴 했지만은 이게 실제로 원자재 단에서 발주하고 이걸 갖다가 소비해주는 시차가 존재하거든요. 그것이 저희는 좀 더 하반기 내지는 4분기로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이 같은 공백 구간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여전히 좀 갑갑하게 유가의 상승을 막아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상단이 그러면 어느 정도, 정확한 예측은 힘듭니다만 어느 정도 밴드를 좀 보고 계세요? 현재 단기적으로는 네. WTI 기준 밴드를 갖다가 82불 정도를 상단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걸 뚫기가 상당히 어렵죠,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네. 궁극적으로는 연간으로 보면 저희는 상단을 95불로 보고 있어요, 여전히.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상단 95불 그대로, 작년 밴드랑 그대로 동일하게 가져가고 있는데, 다만 이 80불대를 뚫고 90불대 영역으로 넘어가는 구간을 제가 볼 때는 좀 더 올해 4분기로 포커스를 두고 있고요. 이걸 뚫고 100불대 영역으로 가는 것 같다가 저는 좀 더 올해보다는 내년 정도로 무게를 갖다 좀 더, 특히 내년 상반기로 두고 있다라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4분기, 뭐 내년 상반기 요쯤의 시기를 보면 이제 미국 대선 결과도 나오고 뭐 그 시점하고도 맞물리는데 대선과 유가와의 관계도 좀 있을까요? 짚어볼 만한 사항이? 사실 있기는 하죠. 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역대 대통령들은 선거를 앞두고 물가에 대한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든 유가를 잡으려 했었거든요. 실제로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의 지지율과 유가를 갖다 그려보면 사실 서로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은 디커플링입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높아졌을 때 지지율 박살나고 이 같은 그림은 늘상 비슷한 패턴을 갖다 보여왔었고요. 물가하고의 건 연관성. 일종의 그런 네. 거죠.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차량 주행거리 평균 주행거리 자체가 글로벌 탑이에요. 기본적으로. 네네. 특히 미국인 여성들만 하더라도 글로벌 탑급으로 다른 나라의 남성 평균보다도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가용을 갖다가 활용하는 구간도 넓다라 볼 수가 있겠고 교회에서 활용하는 것 같다 볼 수 있는데 그렇다 보니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물가와 그러니까 자신들의 가계 소비랑 연결되니까요. 지갑 자체랑.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과 특히나 연관성이 높을 테고 어떻게든 바이든은 대선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유가를 진정시키고자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 원하는 대로 되지 않거든요. 저는 대선과는 사실 상관성은 없다라고 봐요. 대선이 있기 때문에 유가를 진정시키는 이게 그러니까 진정시키고 싶은 희망사항인 거지 그게 된다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선과 무관하게 유가는 어쨌든 4분기 때 저는 회복한다라 보고 대선에 영향을 주는 것이지 이것이 대선이 이걸 갖다 유가를 만든다라 보기는 어려운 거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봤을 땐 저는 오히려 좀 더 라니냐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전히 4분기 때 유가는 더 위로 치고 나갈 수밖에 없다. 특히 내년도에는 정말 불편하게도 페드 입장에서도 불편하게도 원자재 단의 내년 상반기 때는 더 위로 치고 나가는 그림에 대해서 계속 고민이 필요하다라 저는 해석하고 있고요. 라니냐 뭐 연구위원님께서도 계속 강조를 해주고 계시지만 올해 뭐 가을 이 정도부터 라니냐가 온다라는 전망이 상당히 좀 더 무게가 있지 않나요? 빨라지고 있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 연간 전망 제가 초때 이제 발표를 할 때는 네. 분명 IRI, CPC라던가 APCC라던가 또는 노와 같이 이런 주요 해상 기상청들은 올해 12월 달에 라니냐가 올 거라고 전망들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러니까 경제 전망은 사실 되게 모두가 틀리기가 쉬워요. 왜냐면 상상의 나래를 갖다 펼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해상 이런 시뮬레이션은 과거 몇백 년 동안의 시뮬레이션을 갖다 돌렸었을 때 그리고 해수면 온도와 바람의 색이라든가 이걸 돌려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값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비슷한 유사점을 갖다 찾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분명 작년 말만 하더라도 라니냐 발생 가능성이 올해 12월이었는데 이게 자꾸 땡겨지고 있어요. 작년 12월 달에 더 땡겨진다 발표가 났었고 이번 지난주 때 발표 났었던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올해 6월에서 8월 달에 라니냐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봤었을 때 이제 라니냐가 왔었을 때 전조 현상은 제일 먼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육안으로. 그러니까 막 데이터는 일반인들이 확인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일반인들이 확인하는 방법은 결국 중국 남부 지역과 그러니까 뉴스 팔로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동남아 지역의 평년보다 강우량이 너무 높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2020년대로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그때 이런 찌라시가 많이 돌았어요. 즉 중국의 산샤댐이 무너진다. 폭우가 너무 심하게 와서 그때 당시 때 저도 막 제주도 가 있었는데 막 너무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막 결항되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최장기간 폭우 막 이런 식으로 이게 사실 라니냐의 전조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남부와 그 다음에 동남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폭우 기본적으로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 같은 경우는 점점 건기에 들어가는 곡창지대들이 이것이 바로 라니냐의 전조 현상인데 그것이 우리가 확인할 시점은 6월 달부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확인했을 때 9월 정도였는데 이게 진짜 점점 좀 당겨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겨울에서 9월, 이제는 6월에서 8월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좀 추워지면서 유가라든지 아니면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가격이 오를 수 있다라는 게 아주 단순한 논리로 보면 이런 풀러온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가가 라니냐의 영향을 받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는 6월에서 미국 주요 원유 생산 시설이 위치한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6월에서 11월 달에 허리케인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대서양에서 발달한 허리케인은 바람의 이동에 따라서 휴스턴을 강타해서 공급 차질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안 이루어졌어요. 왜냐 엘니뇨라서 무역에 그러니까 바람의 이제 워커 순환이 약화됨에 따라서 이쪽까지 못 온 거죠 허리케인이. 과거 30년 허리케인 이동 경로를 보더라도 엘니뇨 때는 휴스턴까지 못 가요 제대로. 근데 라니아 때는 완전 다른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워커 순환이 다시 강화돼서 바람이 세기가 강해지면서 휴스턴을 열심히 때리게 돼요. 이것이 결국엔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 요인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이에요. 그러니까 난방 수요라기보다는 동파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2021년대를 기억해 보면 21년대 말이겠죠. 그런 뉴스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즉 가스관 텍사스 지역에 있는 가스관이나 송유관이 동파돼 가지고 이것 때문에 공급 차질이 발생해서 유가가 튀었다. 가스가 튀었다. 근데 이게 사실 텍사스 같은 지역이 동파가 될 정도면은 근데 이제 그 지역 같은 경우 왜 동파가 또 쉽게 잘 이루어지냐면은 애시당초 그렇게까지 추워질 일이 없다 보니 대부분 가스관이나 송유관이 다 외부에 노출돼 있거든요. 이런 장비나 시설들 자체가. 근데 이제 그것이 라니냐가 일으키는 또 다른 요인이라 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좀 유가단에서 라니냐발 요인이 좀 경계되는 부분이 본격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저는 좀 4분기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수면 온도가 라니냐건 엘니뇨건 가리켰을 때 늘상 원자재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구간은 대략 한 3개월에서 5개월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같이 그 먼저 우리가 반응할 애들은 앞으로 곡물이 될 것이다라고 네. 좀 접근을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유가 좀 살펴봤고 현재 원자재 업종 흐름의 특징 그리고 그 세부적으로 가장 좀 특징적으로 볼만한 세부적인 사항들 뭐가 있습니까? 세부적으로 바라봐야 될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이제 원자재 단에서는 그러니까 뭐 제가 종목을 직접적으로 네네. 말씀을 공개적으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원자재 관련된 애들 같은 지금 저는 좀 그걸 생각하고 있어요. 네. 어째서 버크셔 해서웨이가 애플의 비중을 좀 줄이고 에너지 섹터에 대한 비중을 늘렸는가에 대한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원자재 관련된 업종 또는 종목단에서 가장 큰 화두인 것 같아요. 네. 이 부분과 두 번째는 리튬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이게 또 중요할 것 같고 또 다른 저는 제가 포커스하는 부분이 세 번째로는 중국의 석탄 기업들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석탄 기업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근데 이 세 가지 전부 다 저는 되게 좋을 애들이라 보거든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되게 약한 애들이고 좋다는 건 가격이 더 올라간다는 오른다.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올해 하반기 그리고 네. 특히나 내년 상반기에도 계속 그림이 좋아질 애들이 네. 이 세 가지로 저는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원유단에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가 어째서 에너지 섹터에 대한 비중을 늘렸는가를 놓고 봤었을 때는 저는 이유는 간단해요. 어쨌든 원자재 단 특히 에너지 섹터는 공급 부족 상태가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그냥 단순히 엘니뇨와 경기가 약하기 때문에 애들이 가격이 다운된 것이지. 그러면 여기서 경기가 회복된다는 논리. 두 번째, 라니아가 온다는 논리로 놓고 본다면 가격은 위로 치고 나가는 건데 문제는 그때부터 다시 베일에 갈려져 있던 구조적 공급 부족 문제 얘기가 다시 또 수면 위로 올라와요. 대표적으로 아람코가 일평균 100만 배럴의 증산 프로젝트 2027년까지 할 프로젝트를 철회한 것. 이것이 지금 가격에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 네. 이거에 대한 노이즈가 다시 또 투기 세력이 자극할 게 뻔할 뻔짜고 네. 두 번째 석탄 기업인데 전 석탄에 대해서도 그렇고 천연가스 좋게 보지만은 내년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로 보면요. 특히 4분기로 지금보다는 근데 석탄 기업들 봤었을 때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천연가스도 마찬가지고 어째서다 결국 석탄은 천연가스랑 같이 가고 결국 남방향 수요고 남방향 전력 수요고 이들에 있어서의 방향성 결국 라니아가 왔었을 때 가장 매력적인 자산들 이들의 주가를 보면은 거의 빠진 게 거의 없어요. 오히려 특히 중국 쪽에 있는 석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뭐 중국 지수가 무너질 때 버텨버린 애들이거든요. 네. 오히려 올라버렸죠. 얘네들의 방향성 단에서 우리가 또 같이 또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라니냐라 또 볼 수가 네.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가장 큰 저는 요즘 얘기가 나왔었지만은 관심만 있는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리튬 이랬죠. 관련 애들도 저는 계속 중요하게 바라보는 게 리튬이 여기서 10에서 30%만 더 빠져준다면은 무조건 스트롱 바이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의 이유가 결국 그 기저에는 중국 애들이 불가피한 감산이 계속 이뤄질 수밖에 없다라 보거든요. 일각에서는 뭐 MS 때문에 중국이 이걸 포기하지 않을 거야라고 얘기하지만은
자기들의 이익이 완전 스퀴즈 나버리고 박살이 나는데 감산 안 할 기업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원자재라는 기업의 특성이죠. 수급을 조절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지금 중국 기업들이 사실은 이제 최근에 탄산리튬 가격이 하락하다가 좀 멈춘 상태예요. 맞아요. 왜다? 1차적으로 스포듀민을 통해서 탄산리튬 만드는 호주계 애들이 감산이 나왔고, 두 번째, 중국계 기업들이 해외 프로젝트를 점점 철회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러다 다 공급가격 다 죽을 것 같아서 프로젝트를 다 취소하기 시작했고. 근데 문제는 중국 애들이 그동안 감산을 제대로 안 해준 거예요. 중국이 좀 큰 핵심이었는데 뭐 남미 쪽의 염호 애들은 사실 제가 그렇게까지 크게 의미가 없다라 봐요. 그냥 비용단의 단가가 낮을 뿐이고 생산성 자체는 사실 실질적으로 탄력성 높은 건 호주랑 중국이었는데, 근데 이 중국 애들이 이제 감산이 중요했는데 마침 이번에 CATL 자회사로 있는 중국계 기업들이 광산이 가동을 연기하는 사례가 나타났죠. 근데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이제 내막을 깔아 보니까 작년 12월 말부터 이미 감산을 진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계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춘절을 갖다 전후로 해서 가동 시점을 조절한 건 상식적인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 어째서 연기했는가는 단순히 춘절만이다? 제가 볼 땐 그거라기보다는 감산을 하고 있는데 그 감산의 조정량 갖다 고민해가지고 더 네. 딜레이하고 있다라 본다면은 중국계들이 그동안 감산만 해주면 땡큐일 텐데 이제 조금씩 시작됐거든요. 글로벌 공급의 1에서 3% 정도 하는 이번 감산이 물론 아직 작은 양이지만은 일단 먼저 모습을 보여줬다는 사실이고 TNC 리튬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줬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점진적으로 감산은 나올 거라 보고 그것이 감산이 나타났었을 때 중국 이외 기업들 경쟁자들은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튬단에서는 점점 나쁘지 않은 그림이 조금씩 좀만 더 빠져준다면 나오지 않을까라는 원자재 관련된 기업단에서 이 세 가지 애들이 가장 큰 핵심이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네. 이 보고서 중에서 진정된 탄산 리튬 조심스럽지만 좀 유의미한 중국의 감산이라는 제목의 보고서, 연구위원님의 보고서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렇다면 이 리튬 니켈 값이 좀 바닥을 쳤다라는 분석도 1위 기업에서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연구위원님 여기서 10%만 좀 더 빠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 스트롱 바이가 나올 수 있다라는 입장이시네요. 그렇죠. 일단 네. 뭐 가격이 위로 치고 나가는 거는 좀 뒤늦게 나올 수는 있긴 네. 하겠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 왜 그렇게 바라보냐면 생산 비용으로 저는 계속 접근하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원자재를 수요만 바라보는 거는 단편적인 생각이고 공급도 같이 바라봐야 되는데 공급자들의 생산 단가 자체가 일단 호주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적자 상태예요. 기본적으로 톤당 83,000위안 이상대에서 내지는 11만 위안대에서 노는 애들이다 보니 지금 현물 가격이 93,000위안이거든요. 그럼 얘들은 그냥 손실인 거예요. 그러니 호주계들이 계속 감산을 나서고 있고 중국계들이 스포디민 관련된 해외 광산 프로젝트를 철회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거든요. 중요한 거는 그 밑에 있는 중국계들이 많이 활용하는 레피도라이트, 즉 리튬 음모인데 이게 생산 비용을 갖다 계속 낮추고 어거지로 낮췄는데 65,000위안까지 낮췄어요. 정말 막 구조조정까지 하면서까지 낮춘 거거든요. 근데 이 이하로 떨어지긴 상당히 어려운 이유는 밑에가 염호예요, 이제. 염호 애들은 빠질 일이 없겠죠. 그럼 이제 레피도라이트가 가장 위태로운데, 즉 지금 여기 가격에서 경쟁자인 레피도라이트까지의 가격을 갖다 감안하면은 최소 못해도 10에서 15, 그러니까 30% 가량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빠져준다면은 중국계 애들이 실질적으로 전체 공급단에서 25% 가량의 애들이 점점 공급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더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더더욱 중국 애들은 본격적인 감산이 나올 테고, 그렇다면 리튬 관련된 애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관련된 뭐 기업들도 그렇고 매력적으로 바라볼 시점이 나오지 않겠는가. 근데 지금도 좀 유의미하게 나왔지만은 제가 볼 땐 조금 더 하락해 준다면은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재고가 너무 많아요. 중국의 재고만 하더라도 탄산리튬 재고가 5만 톤 가량인데 월간 기준으로 그럼 상당히 지금 재고가 많은 수준이라서 여전히 더 늘릴 룸은 있다라 저는 계속 또 보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알루미늄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수요보다 가격 전가 측면에서 알루미늄을 봐야 된다라는 입장이신데 어떤 말씀이실까요? 알루미늄도 사실 전기차의 큰 핵심 메탈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전기차는 경량화가 핵심인데 그 경량을 만들어준 건 알루미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골조 측면에서 알루미늄인데 알루미늄 단에서는
수요가 형편없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 원자재 시장 다 보더라도 경기 지표 다 보더라도 수요가 형편없거든요. 단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식 시장이 되게 이제 좀 흥분해 있는 상태라 볼 수 있는데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 그럼 수요가 형편없는데 어떻게 반등할 룸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를 본다면은 알루미늄은 석탄 가격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알루미늄을 왜 석탄 가격과 바라보냐면은 물론 산업금속 대부분이 석탄과 같이 네네. 가야 되겠지만은 어째서다 기본적으로 산업금속을 만들 때는 전력이 없으면 절대 만들 수가 없어요. 리튬도 마찬가지고 알루미늄도 마찬가지고 뭐 주석, 그러니까 반도체에 들어가는 주석이나 뭐 아연, 구리, 니켈 다 결국 전해질을 해야만이 순수한 메탈을 뽑아낼 수가 있는 거니까요. 순도가 가장 높은. 근데 특히나 알루미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알루미늄은 1톤의 알루미늄을 생산할 때 톤당 13,500kWh의 높은 전력 소비를 갖고 있어요. 모든 산업금속 가운데 가장 높은 전력 소비량을 먹는 게 알루미늄입니다. 그 다음으로 리튬이고 그 다음으로 니켈이고 그 다음으로 아연 주석순인데 결국 그렇기 때문에 알루미늄 가격은 그럼 뭐로 봐야 되느냐? 전력 가격과 같이 보면 동일해요. 근데 전력원은 뭐죠? 글로벌리하게 여전히 70%가 석탄이에요. 연료탄. 석탄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필연적으로. 석탄 가격 상승률과 알루미늄 가격 상승률 보면은 거의 동일하게 갑니다. 천연가스 가격 상승률도 천연가스도 전력원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가격이 움직이죠. 근데 얘를 갖다 그럼 놓고 보면은 우리는 앞서 말씀드렸던 라니아랑 다시 또 연결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도 중요하지만 공급이 저도 되게 중요하다 보는 이유는 공급발로도 가격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가격 전가죠. 라니냐 때는 난방 수요가 겨울철에 급증하게 돼요. 그렇죠. 특히 올해 4분기 때 더욱더 급증할 것입니다. 난방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은 전력 수요가 급증하게 되고 전력원은 난방 쪽으로 흘러가야 되니까요. 그런데 전력원은 뭐다? 석탄과 천연가스고 석탄 천연가스 반등하면은 결국 뭐다? 전력 가격의 반등을 의미하기 때문에 전력은 결국 알루미늄을 자극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나머지 산업금속도 자극할 수밖에 없지만은 즉 가격의 전가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원자재 소순환 사이클이라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산업금속도 저는 지금이 여전히 아니라 지금 산업금속 금리가 높기 때문에 명목금리가 높기 때문에 산업금속은 최악이에요. 왜? 신재생 에너지 수요가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신재생 에너지는 낮은 차입 비용으로 레버리지 일으켜서 네. 캐펙 투자해야 되는데 지금은 완전 불가능하죠. 그러니 산업금속의 상단도 막혀있다 보는데 그럼 공급단에서 우리가 바라본다면은 결국 올해 4분기 라니아를 갖다 놓고 본다면은 수요 측면이 아니라 공급 측면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과거에도 그런 경험이 많아요. 결국 경기가 안 좋은데 왜 원자재가 날아가지?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고민하면은 원자재는 경기랑도 같이 가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같은 라니아발 이슈에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기상이변 이슈에 우리가 라니아 단에서 알루미늄과 석탄과 같이 연결해서 연결고리를 보는 가격 전가로 바라봐야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말씀 듣다 보면 원자재의 지금 가장 큰 중심에는 라니냐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게 좀 다 중심으로 연결이 돼서 그쵸. 설명이 되네요. 그쵸. 네. 특히 이게 좀 당겨지고 있고 6월에서 8월 그리고 4분기 같은 경우는 전력 수요, 난방 수요가 좀 늘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관련된 원자재들 흐름은 관련 시기에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흔들리는 ESG 과도기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이 보고서를 굉장히 좀 길게 내셨습니다. 에너지 내재화 필수 시대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려요. 에너지 내재화라는 게 사실 네. 뭐 작년과 올해는 그렇게까지 크게 사람들의 관심이 멀어졌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이 많이 내려와서. 근데 저는 경기의 사이클은 주기가 짧기 때문에 긴 방향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계속 보거든요. 긴 방향성에서 보면은 에너지 내재화가 제대로 된 나라가 몇이나 될까를 놓고 보면은 유럽은 철저하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그나마 내재화를 한다면 원전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태양광 폭력하지만은 그것도 한계가 존재하거든요. 왜? 고금리에서는 이들 산업은 성장이 상당히 어려워요. 많이들 뭐 유가 높아지면 신재생에너지 된다라는 논리로 세일즈들을 많이 했었는데 말이 안 되는 게 유가가 높다라는 거는 화석연료 가격이 높다라는 거는 고금리를 의미해요. 그럼 이들 산업은 성장을 못해요. 오히려 유가나 화석연료 가격이 낮았었을 때 이들 산업이 성장을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같은 역사적 지표의 사례를 놓고 본다면은 다시 그럼 라니아가 오고 원자재 단에서는 화석연료는 수요가 둔화되는 거 아니냐 하면은 괜찮아요. 그럼 신재생은 빨라질 거 아니냐. 근데
OECD 국가로 보면 화석연료 수요가 정체인데 논 OECD로 보면 석유 수요가 계속 올라가요. 왜? 이들은 신재생 에너지 못해요. 전기차도. 돈이 없기 때문에. 선진국만이 가능한 게 바로 이 신재생 에너지나 전기차나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럼 봤었을 때 결국 그럼 에너지 내재화가 요구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신재생 에너지만으로 우리가 한계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믹스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럼 에너지 믹스 단에서 우리가 고민될 수 있는 거는 결국 저는 에너지 내재화를 해야만이 이들도 같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접근한 거죠. 물론 말이 좀 앞뒤가 좀 꼬였긴 했지만은 중요한 거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원전 내용도 저희가 이 자료 안에 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화석연료단에서도 결국 화석연료단에 특히 천연가스단에서 에너지 내재화가 돼 있는 나라 중심으로가 훨씬 더 매력적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과도기인 에너지 전환, 이 시기에 리사이클링 금속이 지펴줄 성장이라는 게 좀 핵심으로 또 핵심 중에 하나로 보이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결국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그러니까 화석연료 가격이 단기 내 그러니까 더 내려오기가 어렵다라면은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그럼 비용 단에서 뭔가가 해결해 줘야만이 그러니까 코스트 단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의 리스크는 첫 번째 결국에는 고금리 문제점이고 두 번째는 이제 원료 비용이죠. 즉 메탈 가격. 메탈의 공급이 점점 희소해지고 있으니까요. 산업금속 없이는 얘들은 전선망을 깔 수가 없으니까요. 전력을 만들어서 전력을 보내야 되니까요. 결국 둘 다 근데 비용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비용 단에서 둘 중에 하나라도 완화시켜준다면 얘네 산업들이 개선될 수 있는 그림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다? 제가 볼 때는 결국 리사이클 메탈을 보는 겁니다. 결국 무슨 말이다? 고금리를 단기 내 제로금리 수준까지로 과거 저금리 수준으로 내릴 수 없다면은 결국 메탈이 완화되는데 메탈 단에서 결국 재활용 금속. 그 재활용 금속이 그러면은 도래할 시점을 우리가 유추하면은 2026년에서 2037년 사이 구간. 그때부터 점점 도래한다라 보고 리사이클 메탈 시장 자체가 성숙해진다라 보고 이것에 재활용 금속이 점점 공급이 올라와주고 광산에 못 해주는 부분을 역할을 보완해 준다면은 그러면은 이 메탈 가격단의 비용 부담을 다 완화함으로써 이쪽에 내재화가 됨으로써 즉 에너지 내재화를 위한 신재생 에너지가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림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짧게 리사이클링 금속을 투자자 입장에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결국 재련 기업들 중심인 거죠. 그러니까 재련 기업들이 사실 안을 들여다보면은 기본적인 산업 베이스는 광산한테 원료 받아다가 광석을 받아다가 재련하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이제 뿐만 아니라 자기들 자회사 통해서 이렇게 스크랩 즉 재활용 금속을 들어가는 폐기물이죠. 이거 갖다 가공해가지고 녹여가지고 다시 또 만들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 산업의 그러니까 매출 비중이 그게 아직은 작지만은 이것이 결국에는 성장할 수 있는 그림의 방향성. 그러니까 이 같은 재련 기업들이라든가 폐배터리 기업들이 대표적인 이런 기업들이라 볼 수가 있겠죠. 예제로 든다면. 알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 상당히 상세하게 분석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흔들리는 ESG 과도기의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또 이런 시기에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져봐야 될지 보고서에서 상세하게 다루고 계시니까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의 최진영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